올림픽에서 딴 메달이죠? 예,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딴 동메달. 진짜 동메달이죠.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우리 간증을 하게 됐는데 한번 메달을 따게 된 올림픽을 한번 좀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패럴림픽이라는 건 뭐냐면 장애인 올림픽을 얘기합니다. 일반 올림픽이랑 규모나 수준은 다 동일하고요. 일반 올림픽이 열리는 나라에서 일반 올림픽이 끝나면은 보통 한 달 전후로 해서 그 나라에서 이제 장애인 올림픽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에서 성적을 내도 일반 올림픽에서 메달 딴 거랑 똑같이 보상을 받습니다. 저희는. 다만 이제 일반 올림픽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장애인 이 패럴림픽은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패럴림픽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말씀해주는 패럴림픽이라고 하죠. 패럴이라는 것은 패러렐이라는 건데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서 올림픽하고 똑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올림픽에 참가를 하셨는데 올림픽에 총 몇 번 정도 참가하셨죠? 일단 제가 88년도 서울 패럴림픽하고요. 그 다음에 92년도 스페인 바르셀로나하고 그 다음에 96년도 미국 아틀란타 올림픽 이렇게 3번 출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88 올림픽, 그 다음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그 다음에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 그러니까 4년마다 열리니까 12년 동안. 네, 12년 동안 선수생활을 했습니다. 참가한 거죠. 갈 때 다 거기 갈 때 다 비행기 타고 갔죠? 예, 전용 비행기로 저희는 타고 갑니다. 전용 비행기로. 올림픽에 나가면 나라에서 다 비행기 태워주니까 비행기 타고 싶은 사람 저 올림픽에 나가면 다 비행기 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국가대표가 되는 건데 국가대표는 어떻게 선발 국가대표가 되겠어요? 일단은 저도 장애인 스포츠가 있는 거는 88년도 1월달에 처음 그걸 접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제가 탁구라는 운동을 워낙 좋아해서 운동을 상당히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 수준이 아마추어에서는 그래도 좀 A 클래스에 드는 수준까지는 올라갔는데 어느 날 지인분이 서울에서 88 장애인 올림픽이 열리니 국가대표 선발을 하니까 참석을 한번 해봐라 해서 88년 3월달에 대표전 선발전에 제가 3등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말씀이 원래는 88 서울올림픽에서 각 체급별로 저희는 이제 장애인들이 경중이 있다 보니까 장애 능력이 체급별로 2명씩 선수를 원래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3등으로 선발이 된 거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 저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원래는 2명만 선발이 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하다 보니 정부 지원도 많고 그래서 이제 3등까지 뽑아라 이렇게 방침이 내려와서 제가 이제 남들은 운이 좋게 3등에 국가대표로 선발을 됐다고 하지만 저는 이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명 뽑는데 3등 했는데도 이렇게 저도 이제 오늘 처음 듣는데 그렇게 해서 국가대표가 이제 돼서 나가게 돼 참석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국가대표 되기 전에 전국체전도 많이 출전하게 됐다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처음 장애인 스포츠를 접한 건 88년도였고요. 그 전에는 전국체전이라는 이런 개념을 몰랐고 제가 89년부터 선수 생활 은퇴하기까지 제가 저희도 일반인들도 전국체전이 있듯이 장애인들도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국체전이 열리는 시도에서 그 일반 전국체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시도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전국 규모가 되는데 제가 89년부터 은퇴할 때까지 그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따게 지금 여기 12개를 되어 있는데 제가 얼추 보니까 한 15개 정도 되더라고요. 개인전, 단체전 해서. 그래서 아마 제 체급에서는 그 전국대회에서는 금메달을 제일 많이 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배구 선수가 됐는데 이 전국체전에 나갔지. 그 전에는 군 대표가 돼야, 군에서 1등에 군 대표가 돼야 도대항에 나가고, 도대항에 나가서 우승에 이제 전국체전에 나가고 이제 그러는데 장애인 체전이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거는 이제 시도 선발 대회가 그 일반인들처럼 똑같이 있습니다. 시도 선발. 네, 저는 이제 경기도 제가 이제 부천 산 지가 오래되다 보니 경기도 선발로 해서 한 10년 정도는 경기도 대표로 계속 출전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때 중원군이었는데 중원군 대표 1등도 못 해봤어요. 중원군 거기서 1등을 해야 되는데 맨날 나가면 1등을 못 했는데 거기서 1등해도 이제 도로에 가서 또 1등을 해야 돼요. 또 그다음에 그에 나가서 우리 전국체전에 나가고 그런 건데 이제 그런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한 15개 뗐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국가대표가 되는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정말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우리 축하하시겠습니다. 이제 여기 온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 여기 이제 운동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동계 가서 그 동안에는 이제 서울 올림픽 또 바르나 올림픽,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못 땄잖아요. 예, 8강에서 계속 떨어지고 8강에서 본선 진출을 항상 했었는데 네. 그 4강 진출면에서 항상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애틀란타에 가서 동메달을 따게 됐는데 그 동메달을 땄을 때 세 번째 만에 딴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그 소감이 어땠어요? 일단은 그 운동 선수들 최종적인 목표가 올림픽 가서 메달 따는 게 목표인데 일단 뭐 저는 동메달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제 꿈을 이룬 것 같아서 너무 이제 기뻤고 근데 그 저한테 이제 동메달의 의미가 아틀란타 올림픽의 동메달의 의미가 좀 있었던 게 사실은 그 선수 생활이 이제 마지막 은퇴한다고 생각하는 그 올림픽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종목별로 매달 예상수를 미리 예상을 합니다. 조직위원회에서. 근데 이제 제 체급에서는 그 예선조차도 통과하기가 국제대회에서는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 제 체급 같은 경우는 거의 정상인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탁구 치는 수준도 거의 일반 선수들에 못지 않아요, 수준이. 그런데 이제 그걸 국제대회에 나가서 거기서 입상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저 체급에서도 원래는 메달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거를 또 따서 뭐 협회에서도 상당히 좋아했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 아틀란타 올림픽 합숙 기간에 저희 아버님이 위암 투병 중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올림픽에 참가를 안 할까 하는 생각도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또 마지막 저한테 기회이기도 하고 혹시나 또 메달을 따게 되면 또 아버님이 엄청 기뻐하시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이제 기회를 잡아서 이제 그 동메달을 땄는데 이런 몇 가지 그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또한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이제 동메달 딴 거는 이제 금메달 결정전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또 마지막 상대자가 선수가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그 4강에 붙은 게 이제 스페인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럽 탁구가 상당히 강해요. 일반인들도 그렇고 장애인들도 그렇고 제일 강한 나라가 이제 중국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그 탁구가 국기라서 그 일반인들도 탁구가 엄청 강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도 그 중국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중국 선수랑 그 예선에서 제가 붙었는데 그래도 이겨가지고 제가 8강 진출해서 동메달까지 따게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동메달 따기까지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웠던 건 가장 어려웠어요? 일단은 그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 게 그 일반인들은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실력이 되면 이제 소속 팀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연봉도 받고 뭐 급여제로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운동만 자기 종목 운동만 하는데 이 장애인 스포츠는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게 저희는 그거를 그 일단 그 먹고 사는 생활을 먼저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어떤 그런 그 기업체에서 저희가 실업팀 선수처럼 그렇게 그런 조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먹고 살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저녁에 가서 또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나마 그 운동도 어떤 뭐 여건이 좋은 그런 운동도 아니고 뭐 저 같으면은 지하실 그 곰팡이 냄새 나는 그 탁장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환경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네, 어디 팀이나 어떤 국가에서 지원도 없이 이렇게 참 내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운동하고 옛날 주경야독과 같이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도 처음 듣는데 그렇게 해서 참 이번에 이 메달을 땄다는 게 한참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고 또 가문에도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는 장애는 왜 언제 생기셨어요? 이제 장애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선천적인 게 있고 후천적인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좀 후천적인 게 제가 그 4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근데 이제 그 교통사고도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은혜로 사용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제가 주유소에서 놀다가 그 주유소에서 이제 넘어졌었던 모양이에요. 넘어졌는데 거기서 기름 넣고 나오던 그 덤프 트럭에 이제 아마 제가 깔렸던 모양이에요. 그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다행히 깔렸는데 이게 왼팔만 어떻게 절단이 됐고 그래서 살아남았던 것들이 지금도 그런 거에서 보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4살이면 진사가 4살인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 참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생각하면 참 굉장히 아찔한 그런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참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는 이제 이렇게 다 메달도 따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지금 생각하면 그 장애 내가 그때 장애되는 걸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방황을 안 했다 그러면은 사실 그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4살 때 교통사고를 당하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마 그런 거를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아직 뭐 어리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서 사춘기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의 시선을 이제 의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좀 많이 소심해지기도 하고 남들 눈치도 보게 되고 그런 좀 방황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래서 지금은 그 본능이라 그래야 되나? 저는 얼마 전까지 한 40대까지도 이 버스를 타면은 자리가 나면은 오른쪽에는 절대 안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왼팔이 보이거든요. 오른쪽에 좌석에 앉아. 그래서 항상 왼쪽에 자리가 나야 그렇게 앉았어요. 이게 이제 그건 거의 뭐 본능이고 습관이었고. 그리고 제가 땀이 상당히 많은데 한여름에도 저는 잠바를 입고 다녔어요. 땀이 그렇게 줄줄줄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무의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의 그 장애를 생각해 보면 그냥 좀 불편은 해요. 뭔가를 할 때 불편은 한데 그 외에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 이어서 장애 지금 다 이제 극복한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살다 보면 어려움 참 그게 아픔이 되고 열등감이 되고 그럴 텐데
나중에는 다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잘 생각하시고 한 가지 더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제 탁구를 치려면 두 손으로 서브를 넣고 그래야 되는데 한 손 갖고 서브를 넣고 그렇게 되죠. 서브를 넣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는 서브는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 손으로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한 손으로 공을 잡고 한 손으로 또 라켓을 들어서 서비스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공하고 라켓을 같이 올리다 보면 공이 라켓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처음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근데 결국은 연습이더라고요. 연습을 하면 뭐든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그 장애인 탁구를 보시면은 저처럼 이제 한쪽 팔만 못 쓰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방송에서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요즘 이제 그 서비스가 많이 발달이 되고 라켓팅에 올려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한 손으로 공을 잡고 한 손으로 라켓을 들고 그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했죠. 네, 우리 이제 그 끝나고 2부 순서로 우리 가서 같이 다 아이들하고 같이 사진도 좀 찍어주시고 아이들한테 메달도 좀 보여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앞으로 꿈을 갖고 자라는 어린아이들 학생들에게 또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마지막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말씀. 일단은 그 우리 저기 여러분들이 일단 꿈이나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꿈이나 목표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뭐 처음에는 내가 나 변호사 될 거야. 그러다가 또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자기 그 어떤 그 여건에 맞춰서 또 꿈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그 꿈이라는 거는 나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내가 뭐 잘못되기 위한 그런 꿈이 아니잖아요. 뭘 하시든지 간에. 자, 그래서 그런 꿈을 이루시려면 뭘 하셔야 되겠어요? 일단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누워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노력을 하다 보면 사단의 유혹이 이제 많이 올 겁니다. 방황도 많이 하게 되고 꿈도 포기하게 되고. 저는 그럴 때면은 그 권하고 싶은 게 좀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인생의 목표들이 다 들어있고 사단의 유혹이 와도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는 저는 성경에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도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노력에 대한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는 그 목표를 꼭 이루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우리 귀한 간증해 주신 정말 뜨겁고 깜깜한 말씀을